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제2장, 벌써 챕터 2장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2장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쯤은 사회복지를 전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인법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엘리자베스 구인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분으로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세기 영국 복지국가의 수립과 또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여러분들 같이 봐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 위에 다시 링크 하나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이 링크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뭐예요? 영국의 복지국가 수립에 관련된 아주 디테일한 사회보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지금 조금 여유가 있어 그러면 링크 걸어둔 영상도 같이 살펴봐 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오늘은 영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구인법의 흐름이 있는데요. 엘리자베스의 구인법이 1601년에 만들어지고 정주법이 1662년, 작업장법이 1772년, 길버트법이 1782년, 스핀햄랜드법 1795년, 그리고 1834년에 개정 빈민법이 만들어집니다. 가만히 봤더니 여기 봐서 여기에서 60이라는 것을 더하면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 60이라는 것을 더하면 이 연도가 되고 있죠. 여기에 다시 60이라는 것을 더하면 여기는 약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있죠. 연도가 60년 주기로 이러한 변화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복지국가 형성에서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 베버리지 보고서가 언제 만들어지느냐? 2차 세계대전 도중에 만들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영국이라는 나라는 전쟁 이후의 재건, 나라의 재건에 대해서 미리 고민했다라는 것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영국이 베버리지 보고서가 2차 세계 도중인 1942년에 보고가 되었다라는 것, 여기에서 5대 사회 악과 3대 전제 그리고 실천을 위한 6대 원칙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의 구인법. 엘리자베스의 구인법. 교수님, 저는 엘리자베스의 빈민법은 배웠는데 구인법은 몰라요. 같은 거예요. 같은 것. 엘리자베스의 구인법이나 엘리자베스의 빈민법 같은 것이라. 빈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빈민법이 바로 구인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인법은 1601년에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할 점 알고 넘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 우선 빈민의 책임이 교회가 아닌 국가에 있다라고 최초로 명시했다. 무슨 말이냐? 이 엘리자베스의 구인법 이전에도 구빈에 관련된 다양한 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전의 법들을 학습하지 않고 엘리자베스의 구인법, 빈민법부터 학습하는 이유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국가에게 있다라고 최초로 명시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구빈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즉 구빈 감독관을 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반면 이 구빈 감독관이 감독도 하고 구빈세도 징수하는 구빈세를 징수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핵심은 빈자를 3개의 집단으로 나눴고 이 3집단으로 나눌 때에 중심이 됐던 것이 뭐냐면 노동능력이에요. 노동능력이 있는 빈자, 노동능력이 없는 빈자로 나눕니다.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작업장으로 보내요. 일해 가서. 그러면 구빈해 줄게.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구빈원, 수용수죠. 가면 어떻게 돼요? 구빈해 줄게. 이렇게 해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눴고요. 끝으로 빈곤 아동.
24세 미만의 빈곤 아동에게 도제를 실시합니다. 여기서 교수님 도제가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직업재활이라고 하면 될까요? 직업재활. 네. 아이들에게 간의 수공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는 조건으로 급인 혜택을 주는 것이 뭐다? 도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에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아까 국가의 책임이 있다라고 최초로 명시했다 그랬잖아요. 국가 책임. 지방행정의 책임. 지방행정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 차별 처우의 원칙. 다른 말로 뭐 하면 뭐예요? 친족 부양의 원칙 등이 있어. 우선적으로 친족이 먼저 부양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교구가 있잖아요. 이 교구. 여기에 빈자도 있고 여기에 빈자도 있는데 여기는 좀 부유한 교구예요. 그러면 여기에 가난한 분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주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좀 더 안정적으로 구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되면 A 교구와 B 교구가 있다 그러면 자, A에서 가난한 분들이 B 교구로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A에 있는 A 교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여기에서 가난한 분들이 몇 분이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가난한 분들이 빈자가 많고 여기는 빈자가 적어졌어요. 자, 그러면 A 교구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는 농업 위주의 산업이었기 때문에 빈자들이 사라져버리면 노동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교구가 싫어했어요. 그럼 B 교구는 좋아하겠네요. 아니요. B 교구는 구빈세를 더 많이 내야 되잖아. 빈자가 더 많이 늘었으니까. B 교구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자유롭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정주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이 자유로워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거주지 제한법이라 그럽니다. 어디에서 거주지를 제한합니까? 고향. 너 고향 땅을 떠나면 뭐 할 수 없어? 구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자, 이러한 정주법은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이주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여기 가버리면 농사를 짓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농업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빈민의 주거 선택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다. 뭐예요?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이 뭐다? 정주법, 다른 말로 거주지 제한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작업장법이에요. 작업장법은 뭐냐면 상업 위주의 중상주의의 이념을 배경으로 하죠. 작업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을 이용하여 국부를 중대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작업장을 건립할 수 있느냐 하면 구빈 감독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구빈 감독관과 교회 집사들에게 작업장을 건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작업장에 빈민을 고용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장 입소 거부 빈민에게는 구제를 제공하지 않아요. 작업장에 입소 너 들어와 라고 했는데 안 들어온대. 그러면 너 알았어? 구제 끝.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어? 구빈 감독관과 교회 집사에게 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국부를 중대시킬 수 있었을까요? 있었나 없었나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작업장법이 문을 닫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강제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구빈 혜택을 보려면.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 거기에서 열심히 기술을 배우거나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자, 신발을 만든다라고 합시다. 신발을 만드는데 본드, 밑창에 깔창이라 그러나요? 본드 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대충 하는 거예요. 왜? 자기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컨베어가 지나가면 그냥 대충 찍찍찍.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은 나오는데 뭐가 많아? 이 작업장에서 나오는 물건 중에 불량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작업장법이 흥하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것이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길버트와 스핀-햄랜드는 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길버트는 인간 길버트가 제안했기 때문에 길버트법이고, 작업장에서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 그렇기 때문에 이 길버트법은 어떤 법이냐 하면 인도주의적인 법이에요. 이전까지의 법이 어때요? 어떤 그 빈자들의 삶을 착취하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 너무 중심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주의적으로 그러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다라는 거예요? 길버트가 제안한 길버트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원의 구호. 그것을 입소를 전제로 하지 않아도 구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작업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구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의 구호의 효시가 됩니다. 그래서 노동 능력이 있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또는 구제를 제공하고,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에 대해서는 현금 급여를 실시하는 이러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더 중요한 것은 원의 구호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태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교정. 지금으로 말하면 교도소와 같은 곳에 가서 교정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이 길버트와 스핀-햄랜드법은 인도주의적인 법인데도 불구하고 한계는 뭐냐면, 인도주의적이다 보니까 교구민의 구빈세 부담이 가중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원에 시설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구빈 혜택을 주다 보니까 어때요? 구빈세가 더 많이 필요해서 더 많은 구빈세를 걷어들여야 되는 그러한 불평불만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핀-햄랜드는요, 스핀-햄랜드 지역의 치안판사 회의에서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길버트는 사람의 이름이라 그러면 스핀-햄랜드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스핀-햄랜드 법은 특징이 뭐냐면, 생활비와 생계비와 가족수에 따라서 지원의 규모를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비와 가족수에 따라서 연동제적인 비율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해 줍니다. 그래서 보조제법이라 그럽니다. 임금을 보충해준 임금 보충제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임금을 보충해 줬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충해 줬냐면, 당시에 빵 가격 있죠. 한 사람이 먹을 만한 버커셔의 빵 가격에 그 노동자가 소속되어 있는 가구원 수를 곱해요. 그렇게 곱했더니 4만 원이 된 거야. 그러면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 돼? 4만 원은 보충해 주는 거예요. 4만 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4만 원으로 보충해 주는 것을 스핀-햄랜드 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핀-햄랜드 법은 임금 보조제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노인, 장애인들에 대한 원의 구제가 더 확대가 됩니다. 길버트 법이 원의 구조의 시작이라 그러면 스핀-햄랜드 법은 원의 구조를 더 확대시켜 나간다. 한계는 동일하겠죠. 뭐예요? 구빈세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구빈세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빈민법을 만들어냅니다. 개정빈민법.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 이후에 증가한 구빈 재정을 이제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낮추기 위해서 구빈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빈민법이라고 하고, 우리가 다른 말로 개정 뭐라고 해도 되겠어요? 구빈법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다른 말로 바뀌었으니까 빈민법. 이거 전부 다 어떻다?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원칙이 있는데, 첫째, 전국 균일 처우의 원칙입니다. A교구에서 B교구로 가도 처우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의 출산 장려금과 경기 지역에서의 출산 장려금이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면 애 낳을 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경기도로 가야 되겠죠. 저 제주도인데, 제주도도 나머지 복지는 잘 돼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지역마다 처우가 달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동을 막는 정주법의 개념으로 전국 균일 처우의 원칙을 도입합니다. 두 번째, 열등 처우의 원칙. 열등 처우의 원칙은 뭐죠? 나라에서 빈자들에게 주는 생계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내가 생계비 지원을 받지 않고 나의 노동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삶, 이 사람보다 더 높아서는 안 된다. 즉, 이 사람보다는 수준이 열등해야 된다라는 것이 열등처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열등처우의 원칙은 이 개정빈민법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정확한 개념, 나라로부터 구빈구제를 받는 사람이 스스로 일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보다 생활 수준이 높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열등처우의 원칙이고, 이 열등처우의 원칙은 지금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거의 동일하게 도입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워크페어라 그럽니다. 워크페어.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도 마찬가지고 영국이나 미국의 사회보장도 어때요? 이 열등처우 원칙에 의한 워크페어를 중시합니다. 일하는 것을 먼저 중요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장 활용의 원칙입니다. 원칙적으로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의 도입을 통해서 원외 구호가 시작되고 확대되었다 그러면 개정빈민법을 통해서 원외 구호는 사실상 중지됩니다. 그래서 원내 구호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내 구제를 원칙으로 하고 노약자, 질병자 등 일부 예외자를 제외하고는 원외 구호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국의 구민법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이후에 그들의 영국의 삶은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같이 학습하면 재밌고 즐겁고 또 속이 확 시원해지잖아요. 자,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구민법 체계에 대한 비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떤 거에 대해서 아까 개정빈민법에 대한 비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립위원회가 1905년에 구성되게 됩니다. 이 1905년에 구성된 왕립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내는데 다수파와 소수파로 나뉜 당시의 영국에서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가 같이 올라옵니다. 이 보수주의자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다수파는 그러니까 기존의 구빈제도의 개혁을 강조하는 반면 소수파,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수파는 현행 구빈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그래서 영국의 고유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결국 누가 이겼냐 하면 그때 당시는 다수파의 말이 먹혀들어가서 소수파 보고서의 주장은 당시에는 실시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이 실시한 사회보장 제도가 탄생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디딤돌이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는 다수파 보고서의 주장이 주로 받아들여져서 구민법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자유당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합니다. 자, 다수파 보고서가 받아들여져서 어때요? 구빈제도가 이어가죠. 1601년에 만들어진 구빈제도가 언제까지 가는 줄 아세요? 1948년에 국민부조법이라는 완벽한 새로운 구빈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350년간 이어집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자유당 집권기의 개혁이다. 여러분들 영국을 알려 그러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당의 흐름을 알아야 되듯이 영국도 당의 흐름을 알면 좋은데, 희그당에서 자유당으로 가고요. 이 자유당에서 노동당이 부각됩니다. 그래서 자유당이 막을 내리면서 이 안에서 탄생한 이 뿌리를 내린 노동당이
거대 집단 2대 양 집단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다시 이 자유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당이 지금 구성이 돼서 이렇게 3당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희구당과 반대되는 당이 토리당, 보수당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당 요 정도는 구분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영국의 사회보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유당 집권기의 개혁, 희구당과 자유당, 이 자유당은 뭐예요? 노동당의 성격을 갖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진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08년 노령연금법을 시행을 합니다. 노령연금법을 시행하는데 어떻게? 무각출. 각출은 공공이 같이 나누어 내는 것을 각출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지 않고, 보험 형식에 내지 않고 모든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우리나라의 기초연금과 같은 것을 1908년에 영국에서는 노령연금법을 시행하게 된다. 그리고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된 국민보험법이 1911년,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1911년에 국민보험법이 만들어지는데 이 국민보험법은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뭐?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을 합친 거예요. 자, 여기에서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을 합쳐서 국민보험법이 1911년에 만들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영국의 최초의 사회보험입니다. 세계의 최초의 사회보험은 1911년이다? 아니죠. 세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회보험을 실시한 나라는 독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독일이 1883년에 건강보험, 1884년에 산재보험을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사회보험을 실시한 나라는 독일.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사회보험을 실시한 것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국민보험법으로 1911년에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을 필두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유당에서 노동당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이 노동당으로 넘어가면서 베버리지 보고서가 언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2차 세계대전 도중에 1942년에 만들어졌고 5대 사회학은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입니다. 시험에 과거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여기에 실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실업은 5대 사회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대 사회학은 뭐냐면 5 자이언트라고 원문에 되어 있어서 무찔러야 될 5개의 거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이 복지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무찔러야 될 것이 뭐냐?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3대 전제는 뭐냐면 완전 고용을 이루어야 되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그리고 아동수당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6대 원칙, 행정의 통합화, 적용 범위의 포괄화, 기여의 균일화, 급여의 균일화, 급여의 적절성, 대상의 분류화. 행정을 통일하는 거죠. 행정 무슨 부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통일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부, 노인 복지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걸 통일해서 보건복지부로 통합하는 거예요. 이처럼 행정 통합을 이루고 적용 범위를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포괄합니다. 그리고 기여, 내는 것도 똑같이 내고 급여의 균일화, 받는 것도 똑같이 받는 기여의 균일화, 급여의 균일화를 외칩니다. 급여의 적절성, 근본적인 니드가 해결되기 위해서 충분한 수준의 급여가 적절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대상을 쪼갰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유당에서 노동당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이거 전부 다 진보주의적 성향인 거예요. 그래서 노동당의 집권과 복지국가의 확립, 1945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베버리지 보고서, 이때 자유당에서 만들어졌던 것이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보건을 책임지고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시스템이라 그러면 영국은 국민보건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국민보건 서비스가 1946년에 만들어졌다라는 것,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63년에 만들어졌다라는 것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1948년에 노동당이 사회보장제도를 구체화합니다. 이 사회보장제도를 국민부조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사회보장제도를
구체적 국민부조법을 만들어내면서 사실상 그동안 가졌던 엘리자베스 구민법 위에 가졌던 구빈제도는 막을 내리고 영국의 구민법은 35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완전히 폐지되고 국민부조법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국의 복지는 계속 이렇게 국가 중심의 복지로 발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국가 위기와 대처정부와 신자유주의. 1973년 5.1 쇼크가 발생해서 1979년에 노동당 정부가 실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수당 정부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보수당은 뭐예요? 신자유주의의 사상의 특징이 이거죠. 복지 지출을 억제하고 대규모 민영화, 시장 활성화 등에 장려하고 기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들 나중에 한 번 더 기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영국 구빈법의 흐름, 엘리자베스 구빈법, 정주법, 작업자법, 길버트와 스피너핸드는 인도주의적인 법. 다시 이것을 억압시키는 개정 빈민법이 만들어지고 베버리지 보고서 이렇게 5대 사회학, 3대 전제, 6대 원칙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영국의 복지국가는 여기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독일과 미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요, 제가 이 기회에 영상 2개를 좀 링크해 드릴게요. 독일과 미국의 어떤 사회보장 제도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링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이 영상도 같이 봐주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3강 정책론 3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